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의 최우용입니다.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77일이 되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8일 교육부는 국정과제 실천계획 보고를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대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이시죠.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을 이끌고 계신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해서 새 정부 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또 조언을 해주실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교육학과의 김성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의 김영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65년 역사상 첫 교육관료 출신 장관에 그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장관님 모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입장에서는 교육부 수장의 방문이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오늘 토론이 아주 이례적인데 어떻게 해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평생을 교육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다루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로 현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주제가 현장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시도를 순회하면서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로 경남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전임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교육력을 향상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교육 기조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신정부의 교육 정책은 전 이명박 정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의 교육 정책은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잘 계승 발전시키면서 이제 좀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으로 가자. 사실은 저희가 이 학업 성취 수준에서 보거나 또 교육 체제의 어떤 수준으로 보거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는데 우리 학교 속에서 숨쉬는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나 전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렇게 학생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보자 하는데 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예. 고영진 교육감님, 예. 방금 이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정부의 이러한 이제 교육 정책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우리 장관님께서 가장 먼저 경남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의 그 정책 슬로건이 예.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인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슬로건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보더라도 현 정부의 교육적인 방향과 우리 경남교육청의 교육 방향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2010년부터 이미 꿈을 키우는 학교를 선언하고 그쪽으로 매진해 오기 때문에 큰 틀은 일치한다고 보지만은 앞으로 장관님께서 교육정책을 펴시면서 많은 부분에서는 또 다른 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 위주의 경쟁 속에서 행복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고 스펙을 쌓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꿔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입니다. 크게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교육비 부담의 경감 그리고 능력 중심 사회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각각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이제부터 자유롭게 장관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성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 입시 준비에 매여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숨을 고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자유라는 말 때문에 야,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그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학생들 공부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접어두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현행과 같은 제도 속에서 자기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간 뒤에 어떤 때는 졸업하고 취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회의에 빠져가지고 진로 문제로 방황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성공하는 아이들까지도 이제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아이들 보고 띠만 열심히 뛰라고 그랬지 어느 쪽으로 뛰어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 거죠.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진로를 찾아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시험 준비만 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는 아이들로 봐서나 국가적으로 보나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단계에 걸쳐서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꿈 갖기,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거,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초등학교 단계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이 좀 낭만적이고 연글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당장 목전에 닥친 대입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기가 어려워서 중학교 단계쯤에서 한 학기 정도는 아이들이 그런 시험 공부에만, 시험 점수 올리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내 진로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런 기회를 대폭 주는 그런 이제 학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 금년도하고 내년 후년 두 해년도 2년간 반 정도 여러 가지 연구 시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 준비를 갖추고 2016학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이제 중학생인데요. 네. 아직 이제 저희 집 아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진로 선택, 특히 1, 2학년 때는 진로 선택이 좀 아직 방향을 못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학부모들 중에서는 그 진로 선택보다는 영수 중심의 사교육에 전념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그건 정말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 자유학기제를 하거나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끊임없는 그 선택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런 선택에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게 갖추는 것은 아이들을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아이들을 그 학원에 보내가지고 시험 준비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를 방문해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정말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실천되는 현장은 바로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처하고 있는 위치, 그 여건이 다 다르죠. 그 도시학교, 시골학교 다 다른데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 환경에 따라서 체험활동이 내용과 질과 범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학교에 따라서 그 달라질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내용 이걸 어떻게 갭을 메우실 그런 방안 같은 것을 좀 구상하고 있으신지요? 예. 그 문제는 그 소규모 학교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이 계속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행 시기가 2016학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교육부에서 세안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그 보완된 것을 다시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각종 대학과 민간단체 회사 등등 그러니까 약 600여 기관하고 MOU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또 이미 한 4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또 그 시행되기 직전에 한두 달 전에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무엇을 행재정적으로 그 학교에 도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내에서 만약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을 때 어떤 학교에 다니는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을 것입니다. 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새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일제고사형 시험, 이게 이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이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시험이 영재아들에게는 이제 잠재력을 제한하고 학습이 이제 속도가 좀 느린 학생들한테는 좀 좌절감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점진적으로나마 선진국에서 하는 교사별 수시평가제 이런 거를 도입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그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일제식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전부 일률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그 소질이나 적성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도 궁극적으로 우리 평가도 그쪽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입시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그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이 돼야만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되 충분히 그런 사회적인 신뢰 바탕 위에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께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방금 시험, 일제고사형 시험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2015년부터 고입연합고사를 이제 부활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또 이제 반대로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축소 또는 뭐 초등학생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서로 정부하고 교육청하고 좀 오순되는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입 선발고사를 100%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하는 도는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다른 도는 시험과 내신 성적을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부터 지금 중2부터 고입 전형을 갖다가 현재처럼 50%는 내신 성적으로 현재처럼 하고 50%만 시험을 쳐서 합산을 해서 하겠다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평준화 지역인 창원, 진주, 김해 쪽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 당락에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중학교 전 3개년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험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일제고사 등등 이 시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작용으로서 오히려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장관님 좀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니까요. 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전인적 성장을 돕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체적 활동이 두뇌 작용도 촉진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도 필요하고 또 그 체육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인 스포츠 전담 선생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135조 그 복지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지요? 네, 뭐 이 체육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그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체육교육 그러면 아이들의 체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의 두뇌 활동에도 체육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체육교육이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뭐 체육 운동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졌다가 또 내가 노력해서 다시 한번 이겨내고 그래서 어떤 실패를 했다가도 다시 한번 성공으로 향하는 의지를 키운다든지 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팀 플레이를 하면서 협동력을 키운다든지 또 운동의 어떤 룰을 지켜가면서 준법 정신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또 여러 가지 예술교육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뭐 교육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상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책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이제 모든 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각급 학교에 운동장은 전부 있습니다만은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날이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운동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교실을 설치해서 그런 활동이 연중 상시로 일어날 수 있다든지 이런 그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도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재원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이왕 내친 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현행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입학 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그 능력을 고려한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에 의한 기회 불균등도 생기고 또 복잡한 걸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능력 개발과 관련 없는 스펙 쌓기에도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입 간소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그 간소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큰 방향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고 또 한편 그 수능의 경우도 예비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대입 간소화는 어떤 방식으로 그 정책을 실천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대학 입시 제도 이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입학사정관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이 같이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학생들을 오직 시험 점수로만 줄 세워서 뽑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교육적 문제가 있었는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어떤 학생의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제도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제도인데 도입이 되고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낸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준별 수능 제도도 사실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시험을 보게 하면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입학 제도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부분을 수정을 하면 이것이 예기치 않게 다른 부분에 연쇄적인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건드리지만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입학제도에 대해서는 대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높여가는 쪽이 돼야 되겠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복잡하고 부담이 커서 이것을 좀 간소화해 달라 하는 요구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항상 그 대학 입학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세 가지 각도를 가지고 지금 전체 이제 그 판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고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 제도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에 부합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월경쯤 가면 그 전체적으로 대입제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입제도의 그 정책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학교 다양화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데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 진학하지 못하는 일반고 진학 학생들이 굉장히 소외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좌절하거나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거나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데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어떤 정책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내 고등학교가 190개 있습니다. 190개 중에 소위 말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반계 고등학교가 137개입니다. 전체 72%고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목고나 과학고 등등은 사실 이 평준화 교육 정책을 보완한 측면에서 나온 학교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 경우에는 고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좀 장려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룹의 학교는 장려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들었는데 절대 다수인 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교는 좀 소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상당한 학부모나 또 교육가족이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추진단을 갖다가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곧 그 대안을 하나 보완을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리고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교육감 직선제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교육감 직선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보다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또 교육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의 이제 기본적인 그 역할 중에 하나는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시도 교육감님들은 그런 정책의 틀 속에서 이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와 교육감님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좀 더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초중등 교육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시도 교육청에서 맡아야 될 부분은 시도 교육감님께 이제 맡겨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갈등에서 보면 일부 시도 교육감님들 중에는 그 지역의 교육정책, 교육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보다도 전체 국가적인 교육정책의 틀을 흔들려고 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이제 교육감님들께서 중앙정부의 어떤 그 정책 결정 권한을 존중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또 교육감님들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그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펴가신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고영린 교육감님, 방금 이제 장관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이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장관님께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풍부한 현장 교육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반기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처럼 그런 그 마찰은 저희들이 전혀 상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직성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으로서 국가 정책의 범위 내에서의 자치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교육감님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한 이틀 만에 바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교육감 협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국가 단위의 교육 정책이 수립된다 할지라도 교육감 협의회의 어떤 의견을 경청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아주 존중을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와의 마찰은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은 매달 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 문제, 법령의 문제, 교육부에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면 그것을 또 검토를 해서 즉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꿈을 키워가야 할 학생들이 과중한 공부 부담과 학교 폭력 등으로 힘이 든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양육 부담과 과도한 사교육비 그리고 높은 대학 등록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게 세우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의 경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 그 꿈과 끼는 특정한 아이들만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의 꿈과 끼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사실 학교에서 보면은 때로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되어서 약간 뒤처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특별
정상화 촉진 특별법도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될 경우 또 획일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한다라는 그 위험성도 지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라는 것이 모든 아이들의 그 꿈과 끼를 살리고 키워나갈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 돼야 과연 적절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습 형태 중에 하나죠. 우리 흔히 예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교육적인 필요에 따라서 미리미리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선행학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교육 과정은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배우지도 않은 부분을 시험을 본다든지 상급 학교에서 학생을 뽑으면서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사교육 시장은 그거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앞선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은 거기서 부담이 더 가중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이 부분을 여당하고 같이 정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상급 학교에서 선발 시험에 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규제를 해서 이 선행 학습을 강요하는 그런 그 일들은 막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교수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도 뛰어난 아이들은 충분히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 어떤 수월성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교육감님,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반배치고사 또는 그 상급 학교 입시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다 안 났다라는 건 직접 확인하고 할 것은 시도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 시도교육청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하려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면은 시도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참 처음 들어보는 이런 내용인데 보도상으로는 여러 번 접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부나 또 여당에서 이 법률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그 학교 교육이 좀 정상화되는데 이바지하는 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오면은 모든 국민, 모든 우리 교육자들은 그 법이 순수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직원 연수나 학부모 연수 다 같이 공교육을 살리는 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선행학습 금지 시험 문제 출제 금지하시겠다.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선행학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학습으로 나간달지 이런 거는 좋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건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자사고랄지 특목고랄지 또 특목고 내에서 교육과정을 보면요, 주변의 학부모들도 보면은 특목고가 과도한 그 선행학습,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을 가르친달지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게 그 스스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오히려 특목고 감으로써 더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목고랄지 아니면 이 선행학습을 근본적으로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특목고 문제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부터도 이제 특목고의 운영이 그렇게 이제 그 원래 특목고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특목고가 당초의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지도해 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이 공교육 정상화 특별촉진법이 마련이 되면 특목고에서도 그렇게 교육과정의 어떤 파행을 가져오는 그런 그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 문제는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목고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한 가지 정책이 이른바 국가 장학금 제도 아닙니까? 예, 국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그 학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장관님도 얼마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으로 연계하는 거는 맞지만 성적 기준까지 강하게 연계시켜서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정이 어렵다 보면 공부할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다 보면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시간도 적은데요. 이 성적 기준과 국가 장학금의 그 연계를 어느 정도로 개선해 나가실 예정이신지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성적 기준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은 참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장학금을 안 주게 되니까 오히려 더 학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뭐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장학금인데 그 성적과 무관하게 그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가장학금의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들은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대학에다가 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국가장학금을 주면은 그 부실대학이 그 돈으로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의 구조 조정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하고 어떻게 그 병행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뭐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 해서 국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냥 대학이 대학답지 못한 대학, 그 학사 관리도 부실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부실한 그런 대학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어떤 부실 대학에 대한 그런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도 이제 이렇게 복지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무상 급식 또 무료 수학여행을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면 실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공약으로 그 초등학교 무상 수학여행,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어른 학생만 무상 수학여행, 그리고 사는 임기 동안에 무상 급식, 이걸 공약을 했는데 무상 수학여행은 잘 아시다시피 수학여행은 수업이잖아요. 수업인데 돈을 내면 수업받고 돈을 안 내면 수업을 못 받는다, 의무교육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제가 공약을 내서 또 조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이미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25만 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합니다. 초등학생은 지금 도내 학생이 약 4만 명쯤 되니까 2박 3일을 하면은 1인당 12만 원씩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48억입니다. 그럼 무상 수학여행을 하는데 현재 한 7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려면은 돈이 약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에 비하면은 무상 수학여행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업을 잘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그 도의 상황은 보면은 지사님과 또 시장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교육비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무상급식비 중에 우리는 경비를 아껴가지고 한 30%는 우리가 낼 테니까 도에서 한 30% 내주십시오. 시장 군수님이 한 40% 정도 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사실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을 보면은 저희 경남도내 약 67%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는 83%가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6개, 지금 17개 시도에서 무상급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83%가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또 고교 무상 교육이란 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될지 그 문제를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는 그 유치원 과정이나 초등학교에서의 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하여간 그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부서가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틈새가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이 수요자들이 모두 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어떻게 좀 구축해 나가실 건가요? 과거부터 보면 굉장히 그 부처 간의 그 부분이 그 조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정부의 큰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자 하는 점에 초점이 놓여져 있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사회적인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이렇게 각 그 부처별로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놓고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돌봄 교실하고 지역 돌봄 센터 또 그런 아카데미 이런 쪽이 기능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 기관들 간에 어떻게 서로 연계해 가지고 협력을 해야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걸 지금 6개 지역에서 이 통합 연계 방안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확산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그 여러 기관 간의 그 연계와 협조가 강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시책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분 패널 도민들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혹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30년 이상을 교육부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정책이 무엇이고 정권이 바뀌면 폐기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은 교육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정책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청소년들의 그 아픔을 그러니까 덜어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인데요.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코드를 잘 맞추셔가지고 부디 좀 그 애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가의 전체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지역교육청 지금 우리에게는 두 곳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국가와 지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
또 교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진 교육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한 5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 부각됐던 제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남 교육청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현장은 상부에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연결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 슬로건이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는 교육에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이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네, 역시 그 비슷한 내용을 듣더라도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들으니까 제가 드는 느낌이나 받는 그 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고요. 우리 이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육감님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시도하는 이런 교육의 변화가 어떤 정부의 목적이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기르느냐 하는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힘을 합쳐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면 그 정부의 정책 효과도 몇 배 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교육,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제안이 잘 반영이 되어서 꿈과 희망을 이뤄나가는 창의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